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끝낸다.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버지 조폭 인생이에요. 철컥. 총의 안전장치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어느 지하 사무실. 무릎 꿇은 남자의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노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총구가 남자의 이마를 향했을 때 지하실 문이 폭발하듯 열렸습니다. 연막탄과 함께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교도소 면회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 눈은 퀭한 채 온몸에서 절망이 흘러나왔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남자는 이마를 바닥에 닿을 듯 숙였지만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안 돼. 제발. 남자의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여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딸이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한 조직의 킬러들에게 707 특임 대식으로 복수하게 된 걸까요? 조폭 보스의 딸은 왜 조직을 거부했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원에서 듣고 계신지, 일하면서 듣고 계신지, 차 한 잔 드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9월 어느 밤 서울 강남구 지하 사무실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돈 뭉치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남자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있는 가운데 강만수는 의자에 기대앉아 가슴을 짚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0살 이 조직의 보스였지만 가슴을 짚는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심장병 말기,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보스님, 이번 달 상납금 정리 끝났습니다. 백 사장이 서류를 내밀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50대 중반, 조직 2인자로 평생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강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는 사이 한쪽 구석에는 양손이 뒤로 묶인 채 무릎 꿇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민수, 30대 초반으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어야 했습니다. 이 새끼가 조직 돈 40억을 빼돌렸습니다. 백 사장이 냉랭하게 말하며 태블릿을 켰습니다. CCTV에 다 찍혔어요. 혼자서 창고 드나들며 돈 상자 옮기는 거. 화면 속에서 민수가 창고를 오가며 검은색 상자들을 차에 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스님. 전 그냥 백삼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닥쳐. 백 사장이 민수의 머리를 손으로 눌렀고 민수는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만수가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렸고 조직원들의 숨소리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보스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백 사장이 나서며 말했지만 강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총을 든 채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내 딸이 데려온 놈이니까 내가 직접 끝내야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보스님, 유진이한테 설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제발. 설명? 강만수가 비웃으며 총구를 민수의 이마에 댔습니다. 40억 빼돌린 놈이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지하실 철문이 폭발하듯 열리며 연막탄이 굴러들어왔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방 안을 채웠고 조직원들이 기침을 하며 흩어졌습니다. 707 특임대, 모두 엎드려.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전술 베스트를 입은 요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강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짧게 묶은 머리에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강만수가 총을 든 채 멈춰 섰고 유진이 그에게 다가가 손목을 비틀어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총 내려놓으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만수가 딸을 올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아,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제일 하는 거예요. 유진이 아버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강만수, 조직폭력배 혐의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 미친년이. 강만수가 소리쳤지만 유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조직원들이 하나둘 수갑을 차고 서류들이 압수되며 컴퓨터가 박스에 담겼습니다. 백 사장만이 혼란 속에서 뒷문 쪽으로 슬그머니 몸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비상구까지 빠져나간 그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야. 보스도 곧 끝나. 지하실 안에서는 강만수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달려가 그를 붙잡았고 강만수는 산소 마스크가 필요할 정도로 숨을 헐떡였습니다. 구급차. 빨리. 유진의 외침과 함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습니다. 응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들어왔고 강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조직은 내가 이어야 한다. 넌 내 피를 받은 유일한. 아버지,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에요. 유진이 끊어 말했지만 강만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내 피를 배신하는 거냐? 전 군인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딸이기 전에. 유진이 그의 손을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고 들것은 구급차 안으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사이렌이 밤거리를 가르며 멀어졌고 유진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빨간 불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민수가 수갑을 찬 채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유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40억 횡령 사건, 당신도 조사받아야 해요. CCTV에 찍혔잖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설마 나까지. 증거는 증거예요. 유진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출두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작전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실은 텅 비었고 바닥엔 총 한 자루와 흩어진 돈 뭉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박이며 그 위로 사이렌 소리의 여운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복도 끝 수납창구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밀린 치료비가 3천만 원인데요. 오늘 중으로 납부하셔야 추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한 여자가
구겨진 봉투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강순자, 강만수의 누나이자 유진의 고모였습니다. 60대 초반, 수수한 옷차림에 허리가 약간 굽은 여자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애한테 부담 주지 마요. 동생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모가 현금을 세며 차분하게 말했고 수납 직원은 돈을 받아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의 경제는 모두 고모 손에 있었구나. 고모가 돌아서며 유진을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아, 밤새 여기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고모, 저 돈은 어디서? 걱정 마. 내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적금 좀 깼어. 원래 급할 때 쓰라고 모아둔 거잖니. 고모가 유진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유진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적금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드러났었어요? 그럼 내가 군대 있을 때 내가 다 정리해뒀지. 누가 챙기겠니? 동생이 그 모양인데. 고모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지만 유진의 머릿속엔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잠깐 들어가 보세요. 유진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강만수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창백했고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만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유진아, 어제 넌 정말 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쉬세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들어야 해. 강만수가 마스크를 손으로 살짝 밀어내며 속삭였습니다. 민수 같은 놈 곁에 두면 넌 평생 잡혀 산다. 40억을 빼돌린 놈이야. CCTV에 다 찍혔다고. 아버지, 그건. 내 말 안 들을 거면 이 병실에서 나가. 강만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고 유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유진은 창가에 기대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 민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 기대선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유진을 발견하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유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젯밤엔 미안했어. 민수가 담배를 끄며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절차였어. 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지만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유진아. 민수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도망갈까? 여기서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유진이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순간 유진은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냥 다 버리고 떠나면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답했습니다. 아니지. 도망치면 당신 평생 아버지 그림자 못 벗어나. 나 때문에 당신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민수야. 괜찮아. 난 결백해. CCTV든 뭐든 조사받으면 밝혀질 거야. 나 백삼촌한테 속은 것뿐이니까.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가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유진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무슨 소리야. 그게 내 잘못이야? 민수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고 두 사람은 잠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서 고모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둘이 붙어 있네. 계획 당겨야 할 듯. 병실로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가 다시 잠든 모습을 보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병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은 아버지의 링거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도 민수도 나도 모두 지쳐가고 있는데.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며 고모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고모. 이것 좀 먹어. 김밥이라도. 고모가 편의점 봉지를 내밀었고 유진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고모, 항상 고마워요. 고모 아니었으면 전.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근데 유진아. 고모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그 친구 말이야. 혹시 내 아버지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조직 일이 워낙 복잡하잖니. 혹시 민수가 내 아버지 장부 같은 거 본 적 있을까 싶어서. 고모의 질문은 자연스러웠지만 유진은 왠지 모를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카센터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됐어. 고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고 병실을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유진은 고모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고모가 민수에 대해 물어보는 거지? 밤이 깊어갈수록 병원 복도는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복도를 비췄고 멀리서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10시 출두 잊지 마. 나도 같이 갈게. 민수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사랑해. 유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뭔가 달라질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버텨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병실 안에서 강만수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고 유진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병원 로비에 형사 2명이 들어섰습니다. 한 명은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강유진 씨 맞으십니까? 형사가 유진에게 신분증을 보이며 물었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횡령 사건 관련해서 추가 증거가 나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형사가 로비 한쪽 상담실을 가리켰고 유진은 민수를 데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고 형사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문제의 CCTV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지자 어두운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타임스탬프는 2024년 8월 15일 새벽 3시. 화면 속에서 민수가 혼자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구석에 쌓인 검은색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4개였고 민수는 그것들을 손수레에 싣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는 또 다른 상자들을 옮겼고 이 과정이 3번 반복됐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고 민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총 12개 상자를 혼자 옮겼습니다. 상자 하나당 약 3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고요.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 씨 차량 블랙박스 기록입니다.
같은 날 새벽 민수 씨 차량이 창고에서 20km 떨어진 외곽 창고로 이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진이 민수를 돌아봤고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건 내가 한 게 맞긴 한데. 뭐?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들어봐. 나 그날 백삼촌한테 전화 왔어. 창고 정리 좀 도와달라고. 상자 옮기는 거 힘드니까 내가 좀 해달라고. 민수가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백 사장과의 통화 기록은 그날 없습니다. 통신사 기록 확인했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전화 왔는데. 민수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뒤졌지만 그날 새벽 백 사장과의 통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받았는데. 민수 씨, 혹시 백 사장이 다른 번호로 전화했을 가능성은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백삼촌 번호 저장돼 있어. 그 번호로 왔는데. 형사가 서류를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일단 민수 씨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강남경찰서로 출두해 주세요. 정식 조사 들어갑니다. 형사님, 잠깐만요. 유진이 형사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이 CCTV 원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백 사장이 제출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요. 백 사장이요?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사들이 나가고 상담실엔 유진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백삼촌이 시킨 건데. 왜 통화 기록이 없지? 민수야. 유진이 그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했어? 아니, 그냥 무겁다고만 생각했어. 백삼촌이 조직 물건이니까 묻지 말라고 했거든. 그 상자들을 어디로 옮겼는데?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 백삼촌이 주소 문자로 보내줬어. 거기 내려놓고 바로 나왔어. 민수가 핸드폰을 뒤져 문자를 찾았지만 그 문자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없네. 대체 왜? 유진은 민수의 핸드폰을 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기록 모두 삭제돼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핸드폰을 만진 거야. 그럴 리가. 내 핸드폰은 항상 내가.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창고 일을 마치고 카센터로 돌아왔을 때 백 사장이 커피를 사왔었습니다. 민수가 화장실 간 사이 백 사장이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설마.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병원 주차장 한편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백 사장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백 사장, 당신이 이 모든 걸.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707 특임대 시절 한 밀수 사건 현장에서 백 사장을 붙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 사장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한테 가족이 있어요. 제발. 유진은 그날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경고 후 귀가 좋지. 보고서에는 민간인 협조자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지금 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냥 집어넣었으면 아버지도 민수도 나도 이 꼴은 아니었겠지.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유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예전에 백 사장을 놓아준 적이 있어. 그게 지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넌 사람을 믿었던 거잖아. 그게 잘못일 순 없어.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됐어, 유진아. 이제 그만 자책해. 우리 방법을 찾자.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방법이 있을까? 있어. 분명히 있어. CCTV가 조작됐다는 걸 증명하면 돼.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거야. 민수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고 유진은 그 따뜻함에 잠시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 사장은 단순히 40억을 훔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계획했고 모든 증거를 조작했으며 모든 사람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중심엔 유진과 민수가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로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고모가 강만수와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빠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고맙다. 넌 진짜 내 편이야. 강만수의 약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진은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서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707 시절 보고서 다시 읽어보세요. 특히 2021년 8월 15일자.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그날 보고서를. 그녀는 핸드폰을 쥔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언가가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유진의 모습이 금속 표면에 비쳤습니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병원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긴 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유진 씨 맞으십니까? 금융범죄조사부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직 자금 유출 건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지검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고 그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제가요? 무슨 혐의로요? 자세한 사항은 출석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인 동반 가능하십니다. 전화가 끊기고 유진은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한테 소환장이 왔어.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검사 한 명이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고 그녀 옆엔 국선 변호사가 긴장한 얼굴로 자리했습니다. 강유진 씨, 707 특임대 출신이시죠?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복무했습니다. 그럼 이 서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가 한 장의 문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것은 707 입대 당시 제출했던 신원 보증서였습니다. 유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 하단에 적힌 내용이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자산관리 위임 동의. 이건 제가 쓴 게 아닌데요. 하지만 여기 도장은 강유진 씨 것 맞지 않습니까? 검사가 도장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유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그녀의 도장이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강유진 씨는 부친 강만수 씨의 자금 일부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명계좌 5개의 공동 명의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전 아버지 돈 관리한 적 없습니다. 유진이 급하게 말했지만 검사는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들이었고 각 통장마다 유진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서명도 강유진 씨 것 아닙니까? 유진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장을 찍은 기억은 있었습니다. 군 입대 전날 아버지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었습니다. 유진아, 이거 내 입대 서류야. 도장 좀 찍어라. 당시 유진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여러 장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서류가 섞여 있었던 걸까요? 저는 몰랐어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셨다고요? 본인 도장을 찍으면서요? 검사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검사님, 제 의뢰인은 당시 입대를 앞둔 상황이었고 부친이 제시한 서류를 신뢰하고 서명한 것입니다. 이는 사기에 의한 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명계좌는 분기마다 거래 내역이 발생했는데요.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이었고 매달 수천만 원씩 입출금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손이 떨렸고 그녀는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강유진 씨, 현재 이 계좌들은 40억 횡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경로가 바로 이 차명 계좌들입니다. 검사가 파일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강유진 씨명의 모든 금융 계좌가 동결됩니다. 출국도 금지되고요. 뭐라고요?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검사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추가 소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고 유진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아무 위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검 로비로 나온 유진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됐어? 내 통장. 다 동결됐어. 차명계좌에 내 이름이 있었대. 유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냐? 백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다가왔습니다. 백삼촌. 유진이 그를 올려다봤고 백 사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검찰한테 들었어. 내 이름으로 된 계좌가 문제라며. 이거 큰일인데. 삼촌이 아시면서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민수가 벌떡 일어서며 따졌지만 백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오늘 알았어. 보스가 유진이 군대 간 사이에 몰래 처리하신 것 같더라고. 거짓말 마세요. 삼촌이 CCTV 조작한 거 다 알아요. 민수가 한 걸음 다가섰지만 백 사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작? 증거 있어? CCTV는 원본이야. 내가 직접 상자 옮긴 거 다 찍혔잖아. 그건 민수야.
넌 이미 끝났어. 그리고 유진아. 백 사장이 유진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넌 내가 누구 딸인지 잊었구나. 조직 돈에 손 뗀 순간 넌 이미 공범이었어. 유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봤지만 백 사장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조직은 이제 내가 맡을 거야. 보스도 얼마 못 가실 것 같으니까. 백 사장이 로비를 빠져나가며 휘파람을 불었고 그 소리가 유진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유진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통장 동결되면 아버지 병원비는 어떻게 내? 변호사 비용은? 우리. 내가 있잖아. 민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카센터. 팔게. 뭐? 카센터 팔면 한 5억 정도 나올 거야. 그걸로 일단 버티자.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애써 웃었습니다. 유진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잖아. 민수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지만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놓으며 물었습니다. 금매로 내시면 4억 5천 정도 예상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민수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했던 카센터였습니다. 손때 묻은 공구들, 단골 손님들, 그 모든 게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옥상. 유진은 난간에 기대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고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계좌 동결 안내 2024년 9월 18일자로 귀하의 모든 계좌가 동결 처리됩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끝일까?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난간을 붙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끝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병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백 사장, 당신이 이긴 줄 알지?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강만수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메마른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만든 이 지옥이든 뭐든.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병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가을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 빗소리가 메아리 쳤고 형광등 불빛이 젖은 바닥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고 은행을 찾아다니고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동결됐고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으며 민수는 카센터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였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 늦었어. 부동산 서류 정리하느라. 민수가 봉지에서 따뜻한 커피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고 유진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카센터는 어떻게 됐어? 다음 주면 계약 완료될 것 같아. 4억 5천에 팔리기로 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다가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유진아, 이거.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누런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예전에 카센터로 오던 손님이 두고 간 메모야. 한 3년 전쯤 차 수리하러 왔다가 급하게 나가면서 떨어뜨린 거. 민수가 메모를 펼쳐 보이자 손글씨로 휘갈겨 쓴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보스 곁엔 가족 중에 배신자 있음. 조심. 차명계좌 실소유자 누나. 확인 필요. 백 사장과 누나 둘은 공모의심. 유진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메모를 받아들어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 손님. 누구였어? 모르겠어. 50대쯤 됐던 것 같은데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왔어. 그때는 이게 뭔 소린지 몰라서 그냥 서랍에 넣어뒀는데. 민수가 말을 멈추며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 조직 얘기 아닐까? 유진은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가족 중에 배신자.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던 고모, 서랍을 정리하던 고모, 백 사장과 연락하던 흔적들. 설마. 유진의 손이 떨렸고 바로 그때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차명계좌 실소유자 정보 발신지 고모방 컴퓨터. 오늘 밤 확인 가능. 유진의 얼굴이 굳었고 민수가 그녀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유진이 메모와 문자를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모가 배신자라는 거야? 빗소리가 더 거세졌고 차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핸드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할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유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확인해야지. 고모 방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유진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고 민수도 따라 내렸습니다. 같이 갈게. 아니야, 너는 차에서 기다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유진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고 민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병원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멈췄고 그녀는 복도를 따라 아버지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병실 불은 꺼져 있었고 강만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병실 옆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고모가 머물던 보호자 대기실이었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어둠 속에서 침대와 작은 책상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엔 병원 영수증들과 약 봉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유진은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원본, 강만수명의 적금 통장 사본, 그리고 차명계좌 목록이 나왔습니다. 5개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각 계좌 옆엔 손글씨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1번 계좌 40억 입금 완료. 2번 계좌 백사장목.
3번 계좌 해외 송금 대기. 유진의 손이 떨렸고 그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백 사장과 주고받은 쪽지들이었습니다. 보스 쓰러지는 순간 계좌는 네모. 대신 누나는 해외로. 유진이 707 시절 서류. 내가 조작해둘게. 민수는 미끼로 쓰자. CCTV 조작 완료. 유진은 쪽지를 읽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고모와 백 사장이 공모했습니다. 40억 횡령도, 민수를 범인으로 만든 것도, 유진을 차명계좌에 연루시킨 것도 모두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고모가, 평생 아버지를 돌보던 고모가.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아, 뭐 하는 거니?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자 고모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을 등진 고모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모. 유진이 일어서며 손에 든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고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들켰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동생 뒤치다꺼리만 했어. 조폭 보스 누나로 살면서 내 인생은 하나도 없었지. 고모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가졌어. 난 늙은 누나 취급받으면서 병원비나 내주는 삶이었어. 그래서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고모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배신? 아니지. 난 그냥 내 몫을 챙긴 거야. 40억 중에 절반은 내가 평생 일한 대가라고 생각해. 민수는요? 민수는 왜 끌어들인 거예요? 그 애는 그냥 미끼였어. 너랑 떨어뜨리려면 필요했거든. 내가 조직 이어받으려면 방해되는 남자잖아. 고모의 말에 유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모도 결국 백 사장처럼. 아니야. 고모가 끊어 말했습니다. 난 백 사장이랑 달라. 난 가족을 위해서 했어. 내 아버지 죽으면 넌 조직 물려받고 난 해외로 조용히 떠날 거야. 가족을 위해서라고요? 유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딸을 범죄에 연루시키고 그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아직 몰라, 유진아. 이 세상에서 가족만큼 무서운 게 없어.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이 빼앗기거든.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고모, 이 서류들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 고모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난 도망갈 생각도 없어. 난 그냥 피곤해. 유진은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적이었고 평생 헌신했던 사람이 배신자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유진은 서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백 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실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온 유진은 차에 올라탔고 민수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니, 하나도 괜찮지 않아. 유진이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차를 두드렸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손엔 이제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가끔씩 들렸고 환자실마다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유진은
아버지 병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고모에게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그녀의 눈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만수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더욱 수척해 보였고 링거 떨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안 주무세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아, 내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고모가 배신했어요. 유진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고 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내 누나야. 평생 곁에서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강만수가 가쁜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생 내 그늘에 살았어. 돈도 권력도 다 내 것이었지. 누나한테 남은 건 병원비 내주는 것뿐이었고. 그래도 가족인데.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유진아, 이 바닥에서 가족만큼 위험한 게 없어. 피가 가까울수록 칼은 더 깊이 들어가거든. 강만수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열어봐. 유진이 서랍을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진단서 원본이었고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말기 심장병, 예상 여명 3개월 이하. 두 번째는 강만수 명의로 된 차명 계좌 목록이었습니다. 5개의 계좌 번호가 적혀 있었고 각 계좌엔 수십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40억이 움직인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입금 날짜는 2024년 8월 15일, 출금 날짜는 같은 날 새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백 사장과 고모가 주고받은 쪽지들이었습니다. 보스 쓰러지는 순간 계좌는 네모. 유진이 차명계좌 명의인으로 추가 완료. 민수는 미끼. CCTV 조작 끝. 유진의 손이 떨렸고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를 리가 있나. 백 사장 놈이 돈 빼돌리는 거, 순자가 공모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 강만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시험이었어. 시험이요? 유진이 되물었고 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한테 내가 이 조직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지 보려고. 유진은 말문이 막혔고 강만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조직엔 내 적들이 득실거릴 거야. 백 사장 같은 놈들, 순자 같은 배신자들.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했어. 그래서 민수를 미끼로 쓴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강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 그 새끼 조직엔 필요 없어. 약한 놈이야. 내 발목만 잡을 거라고. 아버지. 유진이 소리쳤지만 강만수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마지막 서류. 그것도 봐.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미완성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강만수는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딸 강유진에게 조직과 재산 전부를 물려준다. 2. 단, 딸의 남자 민수는 제거할 것. 3. 조직 이어받기 위해서는 피로써 증명해야 한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진의 숨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제가 707관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사랑을 도장 하나로 지우려고 한 거예요?
넌 내 피를 받은 유일한 후계자야. 강만수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조폭 보스 딸로 태어난 순간 넌 평범하게 살 수 없어. 군인질한다고 착하게 산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야.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유진이 유언장을 집어들고 침대 위에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처음부터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전 그냥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평범? 강만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바닥에서 평범하게 산다는 건 죽는 거야. 잡아먹히든지 잡아먹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럼 전 잡아먹히는 쪽을 택할래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고 강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앉아. 그가 소리쳤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넌 아직 몰라. 백 사장 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순자가 얼마나 치밀한지. 내가 약한 모습 보이는 순간 다 죽는다고. 그럼 죽는 거죠, 뭐. 유진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아버지처럼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 미친년이. 강만수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으윽. 심전도 기계가 요란하게 울렸고 유진은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왔고 의사가 뒤따라 들어와 강만수를 진찰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산소 농도 높이고 응급약 투여하세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유진은 벽에 기대선 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강만수가 다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배웅했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고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딸의 남자 민수는 제거할 것. 그녀는 유언장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고 먼지들이 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유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방식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방식으로 끝낼 거예요.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차명계좌 목록, 백사장과의 쪽지, 고모의 메모들. 이제 이 서류들은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백사장과 고모를 무너뜨릴 단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병실을 나서며 유진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고모가 보호자실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고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인지 포기인지 유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엔 민수가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커피를 건넸고 유진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수야.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이겨야지. 안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없잖아. 민수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췄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유진은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백사장과 고모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민수도 모두 지켜내는 것.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판사석 앞엔 백 사장과 고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백 사장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고모는 수수한 옷차림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개정합니다. 피고인 백진수, 강순자에 대한 사기 및 횡령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차명계좌명의 변경 계약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날짜는 2024년 7월 1일, 백 사장과 고모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백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피고인 백진수, 이 서류 보신 적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고 백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사업상 필요한 문서였을 뿐입니다. 사업상이라고요? 조폭 조직 자금을 개인 명의로 빼돌리는 게 사업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CCTV 원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각도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백 사장이 혼자 창고에 들어가 돈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협박해 창고로 데려가는 장면, 민수가 어쩔 수 없이 상자를 옮기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이 영상은 창고 반대편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복구한 원본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CCTV는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설명하자 백 사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백 사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이번엔 병원 수납창구 CCTV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고모가 현금 다발을 꺼내 병원비를 내는 모습이 보였지만 잠시 후 고모가 수납창구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수증을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피고인 강순자는 병원비 명목으로 조직 자금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실제 병원비는 5천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중년 남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조직원 중 한 명이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증언하겠습니다. 백 사장님이 저한테 돈 빼돌리는 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가족 다친다고 협박하셨어요. 또 다른 조직원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증언합니다. 강순자 씨가 보스님 도장을 몰래 찍어서 서류 조작하는 거 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고 백 사장은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복원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문자 내용이 떴습니다. 보스 쓰러지는 순간 계좌는 네모. 대신 누나는 해외로. 유진이 차명계좌 명의인 추가 완료. 이제 걔도 공범이야. 민수는 미끼로 쓰자. CCTV 조작 완료. 원본은 내가 삭제했어. 백 사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문자는 조작된 겁니다. 피고인,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숙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재판장의 경고에 백 사장은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양복 안쪽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청석 뒤편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백 사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민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직 자금 40억 원을 횡령했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았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딸까지 범죄에 연루시켰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백 사장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같은 법정. 이번엔 증인석에 백 사장의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8살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백진수의 아들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러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고 백 사장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무슨 소리를. 제가 아는 아버지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조폭이었고 사람들 협박하고 돈 빼돌리고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아니야, 아들아. 이건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백 사장이 일어서려 했지만 재판장이 제지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성도 버리려고 합니다. 어머니 성으로 바꿀 거예요. 제 인생에서 아버지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청년이 증언대를 내려오며 백 사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백 사장이 손을 뻗었지만 청년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제발 한 번만 아빠 얘기 들어줘. 백 사장의 외침이 법정에 울렸지만 청년은 법정 문을 나갔습니다. 백 사장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경비가 그를 일으켜 세웠지만 그의 눈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증인으로 고모의 조카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여자로 고모의 오빠 딸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강순자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고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평생 우리 집안 돈만 노렸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유산 문제로 아버지랑 싸우셨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도 돈 한 푼 안 도와주셨어요. 고모가 고개를 들어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오해야. 난 그때. 고모, 이제 그만하세요. 조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모는 평생 피해자인 척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이기적인 분이셨어요. 삼촌한테 빌부터 살면서 뒤에선 욕하고 조카들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돈 될 때만 연락하셨잖아요. 고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난 평생 동생 뒤치다꺼리만 했는데 그것도 다 돈 때문이었잖아요. 고모가 진짜 가족을 위해서 뭘 했어요? 조카가 증언대를 내려오며 고모 앞에 섰습니다. 고모,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고모 모릅니다. 고모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가족이라니. 평생 배신하고 살았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백 사장과 고모는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두 사람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 법정 밖은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피고인 백진수, 징역 15년.
피고인 강순자, 징역 10년. 재판장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백 사장과 고모가 수갑을 찬 채 복도로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40억 횡령범, 가족 배신자, 인간 쓰레기. 기자들의 고함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백 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경찰차로 향하는 길,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 나쁜 놈들, 감옥에서 썩어라. 40억을 어떻게 훔쳐? 양심도 없나? 계란이 날아왔고 백 사장의 얼굴에 맞았습니다. 노란 계란 노른자가 그의 양복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경찰이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사람들이 차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인간들은 사형시켜야 해. 평생 감옥에서 살아라. 백 사장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의 분노에 찬 얼굴들이 지나갔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백 사장이 살던 아파트 앞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횡령범 집, 인간 쓰레기 가족.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엔 입주민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백진수 가족 퇴거 요청. 범죄자, 가족은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라. 백 사장의 부인이 짐을 싸서 이사를 나가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이 그 집이구만. 남편이 조폭 2인자였다며? 무서워라. 아이들은 어쩌려고. 학교에서 완전 왕따 당한다던데.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이삿짐 차에 올랐고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백 사장의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같이 술 마시던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골프 모임에서도 퇴출됐습니다. 백진수, 그 친구 우리 모임에서 빼. 범죄자랑 어울릴 수 없지. 저장된 연락처 50명 중 답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백 사장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고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그녀를 알아본 사람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사람 아니야? 동생 돈 훔친. 맞아, 맞아. 얼굴이 똑같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 산다고? 고모는 장바구니를 두고 급히 슈퍼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옆 사람이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조폭 보스 누나 40억 공모 혐의로 징역 10년. 화면 속 고모의 얼굴이 크게 떴고 옆 사람이 고모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고모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 백 사장이 수감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퀭했으며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예전의 깔끔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면회실 의자에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 사장은 그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유진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백 사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고 그는 몸을 떨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제발.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고 그는 두 손을 비비며 빌었습니다. 유진아, 나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제발 한 번만. 유진은 팔짱을 끼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백삼촌, 기억나세요? 제가 707 시절에 삼촌 한 번 눈 감아줬죠. 백 사장이 고개를 들었고 유진은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삼촌 인생 마지막 기회였어요. 근데 삼촌은 그걸 이렇게 쓰셨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 삼촌 용서 안 해요. 삼촌이 망친 건 제 인생만이 아니니까요. 민수 인생도 아버지 마지막도 다 망쳤잖아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삼촌, 15년 잘 사세요. 나올 땐 70이 넘어 있을 거예요. 안 돼. 제발. 유진아. 백 사장이 무릎을 꿇은 채 그녀를 따라왔지만 교도관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면회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싫어. 유진아. 한 번만. 제발. 백 사장이 울부짖었지만 유진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백 사장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일주일 후 여자 교도소 면회실. 고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고 고모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고모가 잘못했어. 알아요. 고모. 고모는 그냥 너무 힘들었어. 평생 동생 그늘에 살면서 내 인생은 하나도 없었어.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유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모, 그건 고모가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고모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잖아요. 알아. 이제 알아. 근데 너무 늦었어. 고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고모 용서 안 해줘도 돼. 고모도 고모 자신을 용서 못하니까. 유진은 침묵했고 고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줘. 고모는 널 미워한 적 없어. 내가 707 갔을 때도 고모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왜 저를 범죄에 연루시켰어요? 그건 백 사장이 시켜서. 아니, 변명이네. 미안해. 고모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유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모, 무릎 꿇지 마세요. 그냥 형기나 잘 마치세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고 고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고모, 안녕히 계세요. 유진이 문을 나갔고 고모는 혼자 남아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감자, 돌아가세요. 고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쓸쓸했습니다. 1년 후 여자 교도소 의무실. 고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환자, 췌장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고모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병원비를 낼 가족도 없었고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모는 교도소 의무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주 후 작은 납골당 장례식장. 고모의 영정사진 앞에 유진과 민수만 서 있었습니다. 검은 봉투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유진은 고모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국 버틴 사람만 남는 거네요.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모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알아요. 근데 고모, 버티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던 거죠. 유진이 향을 피우고 잠시 묵념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백 사장은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의 눈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됐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교도관이 식판을 밀어 넣었습니다. 식사하세요.
백 사장은 식판을 바라보다가 손도 대지 않고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편지 보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창밖으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고 백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만이 그를 채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5년 그는 이 좁은 방에서 늙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으로. 교도소 복도에 발소리가 메아리 쳤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 사장은 벽을 향해 누운 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완전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로 꼭 작성해주세요. 그래야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